고졸 계약직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앉으려고 해? 재수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당장 꺼져! 남편의 상간녀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꺼지라며 뺨을 맞고 빗속으로 쫓겨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38살의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녔지만 중퇴해서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계약직으로 제약회사에서 일하다가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실직자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상간녀 앞에서 저를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내쫓은 며느리가 3조 원 제약회사의 회장이 될 줄은요.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K제약이라는 3조 원 규모의 회사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 집 거실 바닥을 무릎 꿇고 닦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꺼내려고 합니다. 들으시다 보면 화가 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려오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던 시절 이야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비껴 들어오면 거실 대리석 바닥이 눈이 시리도록 빛났어요. 그 빛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바닥 위에서 걸레를 쥐고 무릎이 베기도록 앉아서 얼룩을 닦아내고 있었죠. 손등은 이미 갈라져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릴 만큼 아팠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 오영자 씨가 동창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쁜 찻잔이 쟁반 위에서 찰랑거리고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창 친구 중에 볼이 통통하고 머리를 곱게 올린 분이 찻잔을 받아들며 오영자 씨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인형처럼 예쁘네. 어디서 데려온 거야? 저는 그 말에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칭찬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영자 씨가 찻잔을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겉모습만 멀쩡하면 뭐하니? 쟤는 집안이 별 볼 일이 없는 아이야.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장도 못 따고 중퇴했다더라고. 집안 며느리 잘못 들여놓으니까 이렇게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어. 요즘 세상에 대학교 중퇴면 결국 고졸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저는 달아오르는 얼굴을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게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더 큰 소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박영주는 거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처음 만났을 때는 듬직해 보였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손님도 계신데 왜 그러고 있어? 쪽팔리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창피한 건 저였는지 아니면 그였는지 그때는 그것조차 판단할 기력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중퇴하고 고졸 출신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연장이 안 돼서 회사에서 잘린 저를 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벌레 보는 듯한 표정이어서 살얼음판 위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베란다에 혼자 나와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고를 수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창호라고 합니다. 신약연구원으로 제약회사에서 평생을 일하셨던 분이에요. 허리가 굽도록 일하시면서도 저한테는 항상 단정한 옷을 입혀 학교에 보내셨죠. 제가 미국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그 굳은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셨어요. 태어나서 아버지 눈물을 처음 봤던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저를 배웅하시던 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사람을 살리는 약은 주인의 욕심을 담으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야 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비참한 날들 속에서 그 말씀 하나가 저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으니까요.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언젠가는 제 차례가 올 거라고 밤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볼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저는 원래 미국 세인트 마틴 의과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약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졸업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지도교수와 연구실 동료들이 저를 향해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외로운 이국 땅에서 견뎌야 하는 건 저 혼자였어요. 한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저는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억울하고 분해서 밤새 울었지만 싸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가 제약회사의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조작의 누명을 벗고 싶었지만 미국에서의 소송도 졸업장도 명예회복도 전부 뒤로 미뤘어요. 아버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짐을 싸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대학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온 그 결정을 후회한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에 얼마나 긴 그림자를 드리울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약을 개발하시는 연구원이었는데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연구비도 모자랐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빚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대한제약이라는 회사에 계약직 연구원 보조로 들어갔어요. 미국 의과대학 중퇴자였기 때문에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제가 걸어온 길을 이어가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회사 핵심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발견하고 밤을 꼬박 새워 혼자 수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은 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저희 회사의 높은 자리에 근무하던 박영준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의 제 남편이기도 했고요. 제 기획안을 가로챈 그는 그 공로로 팀장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영준이 제게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 선생, 학벌이 다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필요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비록 제 연구 결과를 빼앗아간 사람이지만 저를 위해서 챙겨주는 말에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알아봐 준다고 믿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남편은 잘 나가는 팀장이었고 저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 사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하나만 잘 되면 괜찮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발표할 자료는 제가 밤새 만들었고 그가 받은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제가 주말을 반납하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그는 저의 도움으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올라갔죠. 저는 그 뒤에서 이름도 없이 연구에 도움을 주었던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식모였고 회사에서는 남편의 그림자였어요. 그 시절에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평범한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더라고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인사팀 직원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창문도 없는 좁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마주 앉은 인사팀 과장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으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유진 씨, 이번 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연장은 어렵게 됐어요. 목소리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자리가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귀로 직접 듣고 나니 가슴 어딘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을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회사였어요. 이름도 없이 남편의 실적을 채워주던 곳이었죠. 그 회사가 저를 내보내는데 걸린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 과장은 서류를 도로 집어들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혼자 멍하니 그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의 사물함을 정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물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낡은 머그컵 하나,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던 아버지 사진 한 장, 그리고 손때 묻은 연구 수첩이 전부였어요. 수첩을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건물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마주치는 동료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근로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던 거겠죠. 저만 몰랐던 거예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옷이 흠뻑 젖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고 그 소리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요. 집으로 가는 길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잘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던 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서 멘탈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 박영준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동료인 이미진 대리가 남편의 어깨에 기댄 채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간녀였는데 대놓고 이제 제 앞에서 집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이 떨려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두 사람 앞 테이블에는 안주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집안에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이미진 대리는 전혀 낯설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젖은 짐가방이 손에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진 대리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남편 박영준의 표정은 달랐어요. 전혀 놀라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제가 해고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손을 써서 제 계약이 연장되지 않도록 직접 손을 쓴 것도 임원 위치에 있던 박영준 본인이었어요. 그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회사에서 그리고 집안에 내보내려고 계획하고 자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영준이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를 향해 내밀었어요. 유진아, 그동안 이 집에서 사느라 고생했어. 이거 이혼 서류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지 못했어요. 손이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박영준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했으니 최종적으로 고졸이고 지금은 실업자 주제니까 이제 나랑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은 너랑 같이 못 살겠어. 지긋지긋하다. 그 말이 귀를 통해 들어와 온몸으로 퍼지는 데는 제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문틀을 잡았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 제 도움으로 그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수준이 안 맞는다고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오영자 씨가 나왔습니다. 뒤에서 다 듣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오영자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가늘어지더니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뺨을 손바닥으로 세차게 내리치셨어요. 얼얼한 통증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오영자 씨가 제 짐가방을 낚아채어 현관 밖 복도로 사정없이 내던졌어요. 어디 회사에서도 잘린 고졸의 근본도 없는 년이 이 집 며느리로 남아있으려고 해. 재수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당장 꺼져.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울먹이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나면서도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연구 수첩만은 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수첩에는 제가 수년간 밤을 새워 정리한 연구 자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박영준은 제 말을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집어들어 발로 툭 차서 복도 끝 무릉덩이 속으로 떨어뜨렸어요. 젖은 수첩이 바닥에 펼쳐지는 모습을 꼼짝도 못하고 바라봤습니다. 이미진 대리가 현관 앞에 서서 수건을 하나 던졌어요. 그 수건이 제 어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 꼴로 구걸하려면 얼굴이라도 닦고 해. 그 수건을 짚지 않았습니다. 집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조용한 감정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세상이 제 발밑에서 무너지는데 소리조차 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이혼당한 며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신 뒤 저한테 기댈 곳은 이제 아무 데도 없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향한 곳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조그마한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면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전등을 켰더니 노란 불빛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벽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번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빗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담요가 개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담요를 꺼내 어깨에 두르고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한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방에서 얼마나 외롭게 지내셨을지 그때야 비로소 가슴으로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시댁에서 쫓겨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랐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박영준이 처음 저한테 친절하게 굴던 날이 떠올랐어요. 서 선생, 당신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필요합니다. 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요. 그 눈빛이, 그 말투가 전부 저에게 도움받을 것만 받고 내치려고 하는 계산이었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실력을 빼앗기고 세월을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여자로서의 자존심까지 빼앗겼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왜 그토록 오래 참았는지,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지 스스로를 파고드는 질문들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몸을 웅크린 채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손이 가방 안쪽에 닿았어요.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저희. 연구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었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떼어내다 보니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적어둔 연구 자료들이 번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자 씨가 내뱉은 말을, 박영준이 비웃던 소리를, 저를 비웃던 상간녀 이미진 대리를 하나씩 다시 떠올렸어요. 이번에는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한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제 두 발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차가운 방바닥에 손을 짚으며 다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시간들이 지난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울고 자책하는 대신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연구하던 자료들과 회사에서 연구하던 것들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차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머릿속에서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단칸방 한쪽 구석에 쌓아둔 박스에서 오래된 볼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수첩 여백에 새로운 연구 내용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을 새워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바로 진통제 관련된 거였어요. 기존에 개발된 진통제보다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저는 오랫동안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진통제의 배합 공식을 완성에 가깝게 정리해 놓았어요.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통증을 빠르게 잡아주는 진통제였습니다. 저는 그 약에 아쿠아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교 중퇴자였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가난한 의과대학 중퇴자이자 실직자였습니다. 연구수첩을 들고 어디 문을 두드린다 해도 그냥 쫓겨날 게 뻔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분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한태석? 그는 국내외에서 유명한 K제약이라는 회사의 의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끔 입에 올리셨던 분이에요. 두 분은 젊은 시절 같은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형제처럼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 한잔 드시면 꼭 그 시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태석이 그 녀석은 내 목숨 같은 친구야.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번은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던 거예요. 한태석 의장님도 아버지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식에 오셔서 관 앞에 오래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일어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찾아오렴. 창호 형 딸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때 저는 그 말을 장례식장에서 건네는 위로의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있는 저에게 지금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비상금 봉투를 찾아냈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던 거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정장 한 벌을 샀어요. 오래된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고른 감색 재킷과 바지였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어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뺨에는 아직도 시어머니 오영자 씨에 맞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눈빛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한태석 의장을 만나기 위해 K제약으로 향했습니다. K제약 본사는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외벽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어요. 저는 그 건물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깔끔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태석 의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서창호 씨 딸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혹시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은 못했지만 의장님한테 서창호 씨 딸이라고 하면 알아보실 겁니다. 직원이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연락했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더니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 위에 수첩을 올려놓은 채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서 제 이름을 듣고 누군가 반응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석 의장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얼굴이었지만 아버지 장례식에서 뵀던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셨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빠르게 붉어지더니 성큼성큼 걸어오셨어요. 유진아, 오랜만이구나.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한 의장님이 제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너한테서 창호 형 얼굴이 보이네. 아주 아빠랑 똑 닮았구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저렇게 따뜻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 의장님 집무실은 조용했어요. 넓은 창밖으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천천히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자료를 의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쿠아펜의 배합 공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이 약은 기존 진통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신호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다른 신체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장기 복용에도 부작용이 없고 통증 억제 속도는 기존 약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한 의장님은 제가 말하는 내내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약의 배합 공식 하나하나를 눈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읽으셨습니다. 가끔 볼펜으로 수첩 위에 손가락을 짚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진짜 이 분야를 아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참 후에 수첩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만약에 네가 완성한 이 약이 완성되면 전 세계 제약 시장이 흔들릴 것 같은데? 이렇게 획기적인 연구 자료를 어떻게 나한테 가져온 거야? 저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답했어요. 미국 대학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제가 연구하고 만들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한 의장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한참 내다보셨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한 의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K제약 연구팀이 수첩의 공식을 검토한 결과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우리 K제약으로 입사해라. 직급은 상무로 시작하자꾸나. 내가 반드시 네가 연구한 신약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볼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대학교 중퇴했던 저를 제약회사의 상무로 앉히는 게 회사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여쭤봤어요. 한 의장님이 낮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창호 형은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셨어. 너의 연구 자료를 보면 분명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이 탄생할 것 같구나. 이게 성공한다면 너는 아마도 이 회사의 회장까지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의장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대신 당분간 연구 자료와 내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다. 사내에서는 해외에서 영입된 전문가로만 알려질 거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임원으로 있는 대한제약, 저를 쫓아낸 그 회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하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의장님은 최고의 법무팀과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 지원을 발판 삼아 남편 회사인 대한제약의 내부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준이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었는지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숫자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저는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를 잡아당기면 그 뒤에 더 큰 것들이 딸려 나왔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될수록 저는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 박영주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그때 나서도 늦지 않았어요. 드디어 한태석 의장님의 도움으로 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K제약 상무로 첫 출근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감색 재킷의 단추를 하나씩 잠갔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지하 단칸방을 나서며 문을 잠글 때 저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그 좁은 방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물이 새서 얼룩진 벽 한쪽 구석에 개어진 아버지의 낡은 담요, 볼펜 자국이 가득한 수첩 여러 권이 쌓인 바닥이요. 저는 그 방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는 이 방으로 무기력하게 돌아오지 않겠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이 방을 나설 때의 제 모습과 돌아올 때의 제 모습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요. 계단을 올라서자 아침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한동안 햇빛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K제약 본사에 도착하자 한 의장님이 직접 로비까지 내려와 맞아주셨어요. 임원 회의실에는 주요 팀장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긴 회의 테이블 위에 각자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에어컨 바람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 의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해외에서 특별 영입한 신약 개발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아쿠아펜 프로젝트를 총괄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어요.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표정, 여자가 상무 자리라는 게 낯설다는 표정,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총괄을 맡느냐는 표정까지 여러 가지 눈빛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하나씩 마주쳤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순간 밀리는 거라는 걸 그동안 몸으로 배웠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성과를 보여주면 될 일이었어요. 아쿠아펜 개발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면 연구실에 나왔어요. 연구팀 막내들보다 1시간은 일찍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실험 도구를 직접 손에 쥐고 배합을 확인하고 수치를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팀원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상무가 직접 실험대 앞에 선다는 게 낯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내놓는 결과물을 보더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상무님, 이 배합 비율은 대체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저는 수첩을 펼쳐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그 연구원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고개를 연신 끄덕였어요. 잠시 후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무님은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결과로 말하는 사람. 오영자 씨한테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약개발 연구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왔어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밤마다 따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대한제약 내부 회계 자료들이었어요.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박영준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가 보였습니다. 출장비 항목에 숨어 있는 두 사람의 여행 경비, 연구 개발비로 처리된 고급 음식점 영수증들,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결제된 이미진 대리 명의의 명품 가방 구매 내역까지요. 저는 그 영수증들을 한 장 한 장 복사해서 날짜 순으로 묶었습니다. 손이 바빠졌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왔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쓸모 있는 건 제때 꺼낼 때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법무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유진 상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영준 씨 쪽에서 저희 K제약 내부 정보를 캐묻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약 시절 거래처 사람을 통해서 저희 쪽 계약직 직원 한 명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직원이 누군가요? 법무팀장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연구팀 막내 중 한 명이었어요. 아직 정보가 넘어간 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제 신분이 박영준 귀에 들어가면 모든 게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완성되기 전에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됐어요. 그 직원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 동선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보다 박영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박영준이 제 연구 수첩을 손에 넣도록 미끼를 흘려둔 상태였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대한제약 내부 소식통에게 제 수첩 초기 버전 복사본이 연구 가치가 있다는 말을 슬쩍 흘렸어요. 박영준의 탐욕스러운 귀에 들어가도록요.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가로챘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으니 분명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고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영준이 그 실패한 연구 수첩의 복사본을 손에 넣었다는 확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가 내부를 캐고 다닌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끼를 물었으면 그 미끼에만 집중해야 할 텐데 다른 쪽으로도 손을 뻗고 있다는 게 불안했어요.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건 며칠 뒤 퇴근 시간 무렵이었어요. K제약 건물을 나서다가 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짙은 선팅이 된 차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면서 머릿속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제도 저 자리에 저 차가 있었다는 생각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시선만 옆으로 흘렸습니다. 차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짙은 선팅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안에 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속으로 숨을 골랐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시각 검은 승용차 안에서 박영준은 K제약 건물 출입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무릎 위에는 K제약 직원 명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한제약 거래처 사람을 통해 어렵게 구한 것이었어요. 박영준이 명단을 손가락으로 훑어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상무, 해외 영입, 신약 개발 총괄. 저의 이름은 신약 개발의 중요한 보안 때문에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박영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여자가 아쿠아펜을 만들었다고. 그가 명단을 무릎 위에서 접으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마침 그때 건물 출입구에서 감색 재킷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의 뒷모습이었어요. 박영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걸음걸이, 저 어깨선, 저 머리카락. 그가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며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여자가 모퉁이를 돌아서며 얼굴이 반쯤 보이는 순간 저를 알아보는 듯한 박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인 대한제약에서 쫓아낸 계약직 고졸사원이 이혼 통보하고 쫓아냈던 별 볼 일 없던 아내가 지금 K제약에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산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남편 박영준은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굳어 있다가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그리고 차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 의장님께 바로 보고했습니다. 박영준이 건물 밖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한 의장님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얼마나 알아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뒷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 의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유진이는 출퇴근 동선을 바꾸고 외부 노출을 최대한 줄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박영준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면 오히려 그게 저한테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심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생각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신약 개발은 성공했고 특허 신청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아쿠아펜이라는 진통제가 세상에 나온 건 특허 신청으로부터 6달 뒤였습니다. 출시 첫날부터 반응이 달랐어요. 병원과 약국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의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기존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던 환자들이 아쿠아펜을 쓰고 나서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었어요. 무릎 통증으로 잠을 못 자던 어르신이 처음으로 푹 주무셨다는 편지, 허리 수술 후 진통제를 달고 살던 환자가 약을 줄였다는 소식들이 K제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통 한 통 직접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약을 만들기 위해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밤을 새워 연구했던 그 밤들이 떠올랐어요. 그 밤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편지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의장님이 매출 자료를 직접 들고 오셨어요. 두툼한 보고서였습니다. 한 의장님이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봐라. 이건 기적이다. 너의 이름을 세상이 이제 모두 알게 될 거야. 제가 연구해왔던 연구 결과가 임상시험을 통과하였고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 속에서만 연구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매출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저려왔어요. 전 세계 진통제 시장 매출 1위였습니다. K제약의 회사 가치가 3조 원으로 올라섰다는 내용이 그 아래에 적혀 있었어요. 한 의장님이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호 형이 지금 이 숫자를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먹먹해졌거든요. 아버지가 연구하다 남겨주신 낡은 수첩 한 권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라고 하셨던 그 목소리가요. 그 무렵
남편 박영준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실험실에서 부쩍 바빠져 있었습니다. K제약이 아쿠아펜으로 3조 원짜리 회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쟁사 임원이었던 그는 어려워진 회사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했으니까요. 그 시각 박영준은 실험실 한쪽에 쌓인 약병들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이미진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방석이 될 거야. K제약이 아쿠아펜으로 대박을 쳤다고? 우리도 이걸로 신약 개발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야. 이미진 대리가 약병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근데 허가는요? 이거 정식으로 팔려면 식약처 허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영준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절차 다 밟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일단 소문내지 않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팔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그때 허가받으면 되는 거야. 이미진 대리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이 그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리라는 걸 그때 그녀는 몰랐겠죠. 박영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영자 씨를 찾아가 설득했어요. 그 시각 오영자 씨 댁 거실에서는 박영준이 소파에 앉은 어머니 앞에 자료를 펼쳐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경쟁사인 K제약이 아쿠아펜 하나로 3조짜리 회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약을 개발한 게 유진이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오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3조짜리 회사를 만든 것이 바로 쫓아낸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언론에서 이미 성공한 K제약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어머니 오영자와 남편 박영준은 저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조 원의 가치를 지닌 제약회사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제가 이룬 업적을 대신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약으로 성공시켜서 회사를 키우면 돼요. 오영자 씨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물었어요. 근데 그 약 만드는 공식은 어디서 난 거니? 박영준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거예요. K제약이 비슷한 걸 먼저 낸 거고요. 우리 건 더 좋아요. 오영자 씨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 약을 성공시키려면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박영준이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공장 설비 갖추고 원료 구입하려면 집이랑 어머니 예금 다 합쳐도 모자랄 수 있어요. 오영자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집까지 팔아야 해? 박영준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번에 성공하면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이라는 건 몇 조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개발 성공 단계에 있어요. 오영자 씨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술을 달싹이셨어요. 그 눈빛에 탐욕이 차올랐습니다. 알았어. 내 말만 믿는다. 그 유진이년보다 네가 더 성공해야 해. 그 말 한마디로 오영자 씨는 전 재산을 아들 손에 쥐어줬어요. 고졸 출신의 근본 없는 며느리를 내쫓고 이미진 대리 같은 복덩이를 새로 굴러들어왔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그분이 정작 자기 발로 파멸의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준이 오영자 씨를 설득해서 전 재산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을 법무팀을 통해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식약처에 박영준의 무허가 실험실 관련 첩보를 익명으로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와 생산 중인 약의 성분 의심 정보를 함께 넘겼어요. 식약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사가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보고를 확인하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상무님, 박영준 씨 쪽에서 K제약에 기술 이전 협상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이 개발한 진통제 기술을 K제약이 사들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박영준이 제시한 기술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흘려둔 초기 공식 그대로였거든요. 그 서류엔 결함이 존재했고 고쳐지지 않은 채였어요. 박영준은 그것이 완성된 진짜 공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판단력을 흐려놓은 거였어요. 저는 법무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워서 협상을 진행해 주세요. 박영준이 기술 자료를 공식 문서로 직접 제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박영준이 그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법적인 올가미가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박영준은 기술 이전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이미진 대리와 함께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실험실 한쪽에서 일하던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소규모로 나간 약 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요. 한 분이 약을 드시고 나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세요. 박영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사라져서 좋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손가락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발바닥도 이상하다고 하세요. 이미진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준이 직원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해. 딱 한 명이잖아. 예민한 사람이 그런 거야. 하지만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두 분이에요. 어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이미진 대리가 박영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말했어요. 이거 어떡해요? 진짜 부작용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투입한 모든 공정이 다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준이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신약 개발에 올인한 상태였는데 이 약이 부작용이 생긴다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였어요. 박영준의 실험실로 식약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유통 관련 조사 착수 통보였어요. 박영준이 그 공문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건지 종이가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진 대리가 공문을 들여다보더니 박영준을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준 씨 이제 어떡해요? 박영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시각 저는 법무팀장으로부터 식약처 조사 착수 통보가 박영준에게 전달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영자 씨가 집을 팔고 사채까지 끌어모아 박영준 손에 쥐어줬다는 보고도 함께 들어와 있었어요. 저를 내쫓고 나서 그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으로 무리한 사업을 하고 불법적으로 임상 실험을 하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박영준에게 식약처 조사 착수 통보가 날아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박영준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실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미진 대리와 머리를 맞댄 채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부작용 신고는 둘에서 넷으로 늘어났어요. 손발 저림을 호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각 자체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박영준은 그 신고들을 묵살하려 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유통망을 통해 약을 받아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하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영준이 이미진 대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유통망 다 끊어. 증거 남기지 말고. 이미진 대리가 손을 떨며 말했어요.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박영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 실험실을 차릴 때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조함이 얼굴 전체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시각 오영자 씨는 집에서 혼자 박영준이 가져다 준 진통제 약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무릎 통증이 심해진 지 오래였어요. 병원을 다녀봐도 나아지지 않았고 진통제를 먹어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만든 약을 한번 먹어봤더니 신기하게도 통증이 뚝 사라졌어요. 오영자 씨는 그 약을 매일 아침 2알씩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영준은 부작용이 확인되지도 않은 약을 자신의 어머니한테까지 주면서 임상실험을 했던 거예요. 아들이 만든 기적의 약이라고 동네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곧 제약회장이 될 사람이야. 이 약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요. 친구들이 신기하다며 달라고 하면 몇 알씩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오영자 씨는 약을 드실 때마다 며느리를 내쫓고 나서 이런 복이 들어왔다고 흐뭇해 하셨어요. 근본 없는 거지 같은 며느리를 내쫓은 게 신의 한 수였다고 하시면서요. 그 약이 자신의 신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박영준이 유통망을 끊으려 한다는 움직임을 법무팀을 통해 빠르게 파악했어요. 도망치려는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법무팀장에게 말했어요. 유통망 관계자들 진술을 지금 당장 확보해 주세요. 박영준이 연락을 끊기 전에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생각했어요. 박영준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가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두 번째 준비가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한태석 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대한제약 인수합병 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의장님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시며 물으셨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게 맞아? 박영준이 아직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박영준이 가장 불안한 순간에 인수합병 발표가 나가면 그 사람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고 더 큰 실수를 할 겁니다. 한 의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다. 내 판단을 믿는다. 다음 날 아침 K제약의 대한제약 인수합병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어깨가 발칵 뒤집혔어요. 기자들의 전화가 K제약으로 쏟아졌고 대한제약 직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박영준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박영준은 뉴스 화면을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개발한 신약으로 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K제약이 대한제약을 인수합병한다고 이미진 대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네요. K제약이 대한제약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가 났어요. 박영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영준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이미진 대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영준은 결국 한 의장님께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한 의장님 집무실에는 박영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이었어요. 박영준이 가져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개발한 신약 관련 기술력은 업계 최고입니다. K제약이 인수하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한 의장님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박 부장, 자네 지금 식약처에서 불법 임상실험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닌가? 박영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건 오해가 있어서요. 곧 해결됩니다. 한 의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해가 있는 사람 기술은 필요 없어. 나가게. 박영준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두 손을 모아쥐며 말했습니다. 의장님, 한 번만요. 제발이요. 한 의장님은 대답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 차가운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박영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힘없이 일어났어요. 그가 집무실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제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상무님, 오영자 씨가 쓰러지셨답니다. K제약 법무팀이 부작용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었어요. 오영자 씨가 아파트 거실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신 오영자 씨는 하반신 감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최근에 드신 약이 있냐고 물었더니 오영자 씨가 아들이 만든 좋은 약을 매일 드셨다고 하셨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2알씩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일들을 떠올리면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리던 손, 짐을 복도로 내던지던 그 모습들이요. 하지만 이 약의 독성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K제약 이름으로 부작용 피해자 전원에게 무상 치료를 선언하는 성명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요. 오영자 씨도 피해자 명단에 포함시켜 주세요. 법무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상 치료 선언이 나가자마자 언론이 들끓었어요. K제약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동안 박영준의 불법 공장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이 실험실로 들이닥쳤어요. 박영준은 제약시설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치려 했지만 법원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퇴로가 막혔어요. 그 시각 이미진 대리는 박영준 몰래 챙겨둔 현금 봉투와 오영자 씨 폐물 꾸러미를 가방에 쑤셔 넣고 공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양옆에서 수사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미진 씨, 잠깐요. 이미진 대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퇴로가 없었어요.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출국 금지되었습니다.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이미진 대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공항 출국 심사대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이 바닥으로 흘러나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오영자 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들이 대한제약이라는 회사의 부장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당장 여기 담당 의사 나오라고 해. 간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드님이 수사를 받고 계세요. 오영자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간호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오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뉴스 화면에 박영준의 얼굴이 뜨는 순간 충격받은 오영자 씨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준 신약 부작용 때문에 자신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린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임상실험 당한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시어머니 오영자 씨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마비된 두 다리가 이불 아래에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집도 팔렸고 사채빚이 남아 있었고 아들은 무리한 신약 개발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복이 굴러들어왔다며 춤을 추던 그분이 이제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고졸 출신이라고 쫓아냈던 며느리가 지금 3조 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의 실질적인 회장이라는 것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영자는 멘탈이 완전히 나갔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그 병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불법으로 제약 공장을 가동하고 임상실험을 진행했던 대한제약의 청문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K제약 회장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끈 채였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방 안을 어스름하게 채웠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청문회에서 쓸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박영준의 횡령 증거, 연구 노트 절도 지시 녹취록, 불법 공장 운영 관련 수사 자료들이었어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쾌하다는 느낌보다는 가슴 한쪽이 먹먹한 느낌이 더 컸습니다. 결혼하던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까만 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사람을 살리는 약은 주인의 욕심을 담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때 한 의장님이 집무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불도 안 켜고 있었네. 한 의장님이 전등을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리며 돌아섰어요. 한 의장님이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유진아, 이거 오늘 들어왔어. 마지막으로 확인해봐.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박영준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대학 중퇴한 고졸 출신의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약만 뺏고 길거리로 내던져. 그리고 연구 수첩은 반드시 챙겨와.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졸 출신, 길거리로 내던져.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의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비는 없는 거다.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청문회장에서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준비했어요. 단정한 흰 블라우스 위에 짙은 남색 재킷을 걸쳤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던 그 얼굴, 복도 바닥에서 수첩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얼굴이 지금 이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그때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 유품인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금속 몸통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만년필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이것으로 마지막 서명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K제약 대회의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내 감사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대한제약 인수 이후 비리 연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청문회였어요. 넓은 회의실 앞쪽에 감사위원회 의장석이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 피청문인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양쪽 벽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지시해 두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전 과정을 사내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라고요.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참관석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한 의장님이 제 옆에 서시며 낮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로비에 오영자 씨가 와 있어. 어떻게 할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청문회 참관석으로 안내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보셔야 합니다. 한 의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직원에게 지시하셨어요. 그 시각 K제약 로비에서는 오영자 씨가 휠체어에 앉아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흰 병원 가운 위에 외투를 걸친 채였습니다. 내가 회장 엄마야. 이사장 당장 나오라고 해.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봤어요. 오영자 씨가 휠체어 손잡이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내 아들 살려내라고.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오영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청문회 참관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자 씨가 그 말에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 회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준이 청문회장에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팀이 박영준 측 변호인에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사내 감사위원회 청문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해명 기회를 갖는 것이 수사기관 협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속을 면하고 싶었던 박영준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신이 그래도 대한제약의 임원이었으니 적당히 둘러대면 기회를 줄 거라고 자만했습니다.
그자만이 그를 스스로 이 자리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저는 의장석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류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박영준의 횡령 증거, 연구 결과, 절도 지시 녹취록, 불법 약품 제조 및 유통 관련 수사 결과, 기술 이전 계약서에 담긴 가짜 데이터 제출 증거까지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지하 단칸방 바닥에 손을 짚으며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하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밤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어요. 청문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준이 들어왔어요. 말끔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걸어 들어오면서 위원들을 향해 허리가 꺾일 정도로 인사를 했어요. 박영준이 피청문인 자리에 앉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한제약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이번 일은 오해가 있었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의장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채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렸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부장님, 대학 중퇴한 고졸 아내 내쫓고 상간녀랑 재밌으셨나요? 박영준이 익숙한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석에 앉아 있는 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평정심을 잃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입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뒤로 밀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랜만이에요, 박 부장님. 전 남편인데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참관석에 있던 시어머니 오영자 씨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오영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멘탈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졸 출신의 연구원이었고 실직했던 며느리가 세계 최고의 신약을 개발한 성공한 의학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영자 씨가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비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달려가 부축했어요. 오영자 씨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저는 오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오래 마주쳤어요. 그리고 시선을 박영준에게로 돌렸습니다. 저는 대형 화면을 켜라고 지시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영준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그 녹취 영상이었어요. 대학 중퇴한 고졸 출신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약만 뺏고 길거리로 쫓아내자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전 직원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화면이었어요. 박영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횡령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박영준 앞에 펼쳐놓았어요. 이것은 박 부장님이 회사 돈으로 처리한 여행 경비입니다. 이것은 이미진 대리 명의로 결제된 명품 구매 내역이고요. 이것은 박 부장님이 직접 서명한 기술 이전 계약서인데 여기 제출된 데이터가 폐기된 독성 배합표라는 수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박영준 부장이 만든 모든 연구 결과는 폐기되어야 하는 부작용 신약 연구 결과였어요. 그런데 마치 성공한 것인 줄 알고 무리하게 진행했던 것이고요. 박영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변명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박영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박영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어요.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턱 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박영준을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 바닥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연구 자료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밤이 눈앞에 겹쳐 보였어요. 저를 시댁에서 내쫓을 때 이 사람은 웃으며 연구 수첩을 발로 차서 무릉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지금 이 자리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었거든요. 박영준이 손을 뻗어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저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박영준 씨, 당신이 버린 건 고졸 출신 실직자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굴러온 복덩이였어요. 그런데 나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더니 결국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네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박영준 씨 횡령 및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박영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영준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죄질이 나쁘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짓을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오영자 씨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정한 눈빛이었어요. 자신의 패배를, 실수를, 저를 쫓아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 좀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영준이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집안을 호령하고 저를 식모처럼 부리던 강렬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쪼그라들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영자 씨의 손이 제 재킷 끝에 겨우 닿았어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뺨을 때리던 손이었어요. 집안에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면서 제 짐을 복도로 내던지던 손이었습니다. 대학교 중퇴하고 고졸 출신의 계약직 회사에서 잘린 근본 없는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한 번만 살려달라며 제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잡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발짝 물러섰어요. 오영자 씨의 손이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오영자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영자 씨, 저희 K제약에서 당신 치료비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반신 마비된 건 아들이 실패한 연구 결과로 만든 미완성의 신약이었고 제가 성공한 치료제를 개발했으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한때나마 시어머니였던 당신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영자 씨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으셨어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의 환한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성공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쪽 골목 안에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서창호 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흰 페인트로 깔끔하게 칠해진 건물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 계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 허리가 굽어서 오신 분, 혼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실 가죽 의자 대신 이 자리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게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았거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요. 첫 번째 환자분의 손을 잡으며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어떤 보상보다 컸습니다. 한 의장님이 병원 개원식에 오셨어요. 병원 앞 화단에 하얀 국화 화분을 들고 오셨습니다. 한 의장님이 간판을 올려다보시며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호 형이 좋아하겠네. 한 의장님이 낮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한 의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형 대신 내가 봤으니까 됐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결국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한 의장님이 모른 척 화단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그날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개원식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늦은 오후였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아쿠아펜 약병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가 당부하신 대로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었고 아버지 이름으로 병원도 열었습니다. 그 약으로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게 꼭 아버지가 등을 토닥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오랫동안 가슴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것이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체포되었던 박영준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횡령,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연구자료 절도 지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어요.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박영준은 교도소 열람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 한쪽에 K제약 관련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제약 서유진 회장, 아쿠아펜으로 전 세계 제약업계 새 역사 썼다. 박영준의 손이 떨렸어요. 서유진. 그 이름 석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졌어요. K제약의 회장, 아쿠아펜을 만든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박영준은 신문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고졸주제라고 비웃던 그 사람이 실직자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이 길거리로 내던진 그 아내가 3조 원짜리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박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미진 대리는 박영준과 서로를 증인으로 세우며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믿지 못한 두 사람이었어요. 오영자 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부작용 피해자로 K제약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K제약 법무팀으로 연락이 왔어요. 요양원 담당 사회복지사가 오영자 씨 부탁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와 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아가기로 했어요. 피하는 것도 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요양원 복도는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오영자 씨는 창가에 휠체어를 대고 앉아 계셨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작아 보이셨습니다. 기세등등하게 거지 같은 며느리라고 소리치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고 늙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가득했어요. 한참 후에 오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너를 내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어리는 유진이 바로 너였어. 내가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영자 씨, 부디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K제약 회장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직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쿠아펜 덕분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통증 없이 주무셨다는 내용, 어머니가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다는 내용들이었어요. 한 통 한 통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 약을 만든 이유였어요. 돈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부하신 그 말씀 하나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약. 저는 편지들을 가지런히 모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도심의 빌딩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오늘 오후에는 서창호 기념의원에 가야 했거든요. 화요일마다 직접 진료를 받습니다. 회장 자리보다 그 하얀 가운이 더 잘 어울린다고 직원들이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고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식모 취급을 받으면서도 유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서 시어머니에게서 버려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세상에 홀로 남겨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끝없는 노력으로 기적 같은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신이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미움에게 방 한 칸만 내어주면 된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작은 방 한 켠만 내어준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밝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